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대선 불복성 공세에 대해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숙청된 장성택을 쓰레기, 짐승으로 지칭하고 전기로 속에 쳐넣고 불태우겠다는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택을 처형하려는 것인지 분석했습니다. 철도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이 파행되고 화물열차는 절반 이하로 감축 운행돼 수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을 위한 자회사 설립안을 의결하자 철도 노조는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지방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하의 추위로 내린 눈이 얼어붙는 곳도 있겠습니다. 층간소음을 직접 겪어보는 체험관에 시민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는데 생활소음을 체험하면서 이웃이 입을 수도 있는 피해를 생각해보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그룹의 해외 법인을 통해 1조 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1,000억 원대 차명 계좌를 관리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스마트폰을 잠자기 전에 사용하면 왼쪽 뇌를 집중적으로 자극하면서 각성 효과를 일으켜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가 학생을 꼬집는 과정에서 학생과 몸싸움이 벌어져 교사와 학생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IMF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같은 대규모 경제난이 있을 때마다 이혼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이혼 건수는 줄고 있지만 황혼 이혼과 황혼 재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추모식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과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트들이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잇따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이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대선 불복, 대통령 암살 가능성 등 최근 잇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 갈등 부추기기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렵게 살린 경제 불씨를 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 등을 강조하며 끝없이 이어지는 정쟁을 우려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대대적인 숙청과 공포 정치도 언급하며 안보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위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결집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해당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는 파행됐습니다.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암살과 대선 불복 발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도 저버린 비수이고 화살이었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자신을 제명하라고 반발했고 장하나 의원은 자신의 제명 가능성은 대통령의 자진 사퇴 확률보다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발언의 일부를 과장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새누리당의 독선과 과잉 충성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없다면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예결특위 거부로 맞서면서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의 위해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유감 표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국회 일정은 일단 정상화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번엔 북한 장성택 숙청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장성택에 대해서 그야말로 섬찟할 정도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장성택을 처형까지 하려는 걸까요? 김세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장성택 체포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북한 매체들은 주민 반응을 전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장성택을 쓰레기, 짐승으로 지칭하고 전기로 썩에 쳐놓고 불태우겠다, 숨통을 끊고 싶다 등 주민들은 장성택의 죽음을 원하는 듯한 분노 상태라는 식의 내용을 선전했습니다. 실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이미 장성택 측근 5명이 처형됐으며 장성택도 곧 처형될 거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장성택의 죄목 중 종파 행위는 수령을 제외한 다른 세력을 만든다는 것으로 대부분 처형되며 최소한 수용소에서 보내져 나오지도 못하는 중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반종파, 반혁명 혐의면 최소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성택은 수십 년 된 중국과의 외교적 역할 등의 국제적 입지가 있고 후계 체제 확립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사형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비자금을 관리하는 장성택의 측근이 중국으로 피신했다는 이른바 망명설에 대해 6일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알기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한은 장성택 일당이란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성택 라인으로 분류된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를 거라고 하는데요. 다음 숙청 대상은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장성택은 1970년대 김정일 후계 체제 때부터 실세로 활동한 핵심 권력으로 갖고 있는 중요 직위만 8개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 인민보안부, 체육계, 해외파, 군부 등의 장성택 추종 세력들은 수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북한으로 소환된 전영진 쿠바 대사와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가 숙청 1순위로 꼽히고 있고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지재룡 현 중국 대사의 거취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두철 내각부총리, 리종무 체육상 등 경제계와 체육계 인사들도 숙청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국제부, 외화벌이 기관들 이것은 이제 2차로 타격을 입을 겁니다. 장성택이 힘을 모두 빼는. 북한은 장성택의 숙청 사실을 전하면서 장성택 일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추가 숙청 작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숙청을 체제 정화의 기회로 삼을 경우 전국 관료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검열과 숙청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제1비서를 중심으로 단결해 유일 영도 체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일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고모인 김경희와 장성택 부부 그리고 형인 김정남과 김정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유일 지배체제 구축을 위해서 장성택을 제거하면서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이 나머지 김정은 일가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북한 정권 창립일 열병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김경희는 지난 9월 초에 열린 이 행사를 끝으로 석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택의 죄목 20여 개면 부인 김경희도 숙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희는 장성택과 오랫동안 별거 상태로 정치적 거리를 두었고 고모를 직접 숙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권력의 정통성은 백두혈통에서 나옵니다. 김경희는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뒷받침해주는 백두혈통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보다 2살 위형 김정철은 김정은을 측근에서 돕는 근위대 역할을 하면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의 자애로운 이미지를 위해 장성택 숙청을 대신 주도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최영애까지도 가당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칠 사람은 누구겠나? 김정철밖에 없어요. 북한 내부 최고위급 파워 엘리트들의 자식들로 만들어진 음지저직이거든요. 동남아에서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의 이복 큰형 김정남은 백두 혈통이라는 가치 때문에 중국의 보호 아래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위를 살펴주던 고모부 장성택이 제거되면서 사실상 영구적인 유배 조치를 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철도 파업 이틀째 KTX와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됐지만 일부 열차 파행 운행이 계속됐습니다. 코레일은 논란이 됐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했습니다. 민준현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오늘 건물 출입을 통제한 채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안을 의결했습니다.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는 이번에 설립된 별도의 코레일 자회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로 이어지는 단초라며 법원에 이사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1시간 전쯤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이사회 의결 무효화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출혈 경쟁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러한 상업적 운영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코레일은 어제 4,300여 명에 이어 오늘 파업 참가자 2,300여 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불법 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철도 파업 이틀째를 맞아 KTX와 수도권 전철은 정상 운행했으나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파행 운행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소 대비 58%와 63%만 운행됐습니다. 경찰은 코레일이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고소해옴에 따라 피고소인 전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 네, 관심은 화물 수송 부분인데요. 시멘트와 석탄 수송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쌍용양회 동해 공장에서 영월 공장으로 하루 800여 톤의 유연탄을 수송하던 화물 열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태백에서 하루 3천여 톤의 무연탄을 전국으로 나르던 화물 열차 운행도 감소해 수송량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등으로 하루 2천여 톤의 시멘트를 나르던 화물 열차도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철도를 통한 시멘트 운송량은 평소의 37.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 3일 뒤부터는 재고 같은 게 다 떨어질 거고 서서히 줄잖아요. 한 일주일 넘으면 재고 없고. 시멘트 업체들은 급히 차량 수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계속되면 생산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성으로 대체를 한다 손 치더라도 각 분공장 쪽에 있는 재고 추이가 그 육성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레미콘 업계와 건설 현장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아침 많은 눈이 내리고 쌓일 것으로 보여서 출근길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내일 새벽 중부 서해안부터 시작되는 눈이 출근 무렵엔 굵은 한방눈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영하 2도, 천원 영하 5도. 영하의 주위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여 도로가 빙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서 지방이 2에서 7cm, 서울 경기 지방은 1에서 5cm가량입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지방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 중서부 지방부터 그칩니다. 그러나 모레 낮에 중부 지방은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고 서해안 지방은 금요일까지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추위도 밀려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부터 날씨가 더 추워져 모레는 서울 기온이 영하 4도, 금요일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욱입니다.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거,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아랫집에는 에어컨 실외기보다 더 시끄러운 63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의자를 끌거나 청소기를 돌릴 때는 어떨까요? 이런 주요 생활소음 15종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느껴보면 좀 더 아랫집을 배려하며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양효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방 한쪽의 의자를 끌기 시작하자 벽 중앙의 소음 수치가 올라가더니 최고 80dB를 기록합니다. 철길 옆이나 지하철의 시끄러운 소음과 비슷한 정도. 러닝머신 위에서 가볍게 뛰었을 뿐인데도 아랫집에서는 전화벨 소리 수준인 70dB 이상으로 크게 울립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지는 몰랐는데 아랫집은 좀 시끄럽겠구나라는. 양변기에 물 내리는 소리 60dB, 청소기 62dB 등 모두 순간소음 기준치인 55dB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런 생활소음은 바닥 진동과 함께 아래층에는 더 크게 들리게 되고 특히 문을 닫고 생활하는 겨울철에는 그 소리가 더 또렷해지기 때문에 층간소음 피해는 커지게 됩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국민의 약 90%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을 만큼 소음은 괴로움의 대상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의 37%는 겨울에 집중됐습니다. 3개월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다고 보시면 돼요. 추석 때 한번 싸웠고 경찰까지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이사를 가는 게 낫겠다. 인터넷에는 대형 스피커를 천장에 달거나 선풍기에 줄을 매달아 두드리는 등 윗집에 복수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일상의 고역 층간소음, 슬리퍼를 신거나 바닥에 매트를 까는 등 아래층의 입장을 조금만 배려해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의료사고로 분쟁이 벌어지면 환자나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사고로 발생한 의료 분쟁 10건 중 7건이 의료진 탓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2010년 식도 보건 수술을 받은 30대 홍모 씨. 수술 뒤 진행된 소독 과정에서 의사 실수로 경동맥이 파열돼 뇌병변 장애를 얻었습니다. 움직이거나 말도 거의 하지 못한 채로 병상에 누운 지 3년. 기나긴 분쟁 끝에 병원 과실이 인정돼 3억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사람이 숨만 붙여놓은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병이란 병은 다 생겼어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수술사고는 328건. 홍 씨처럼 의료진 잘못으로 결론나 배상이나 환급 결정이 내려진 게 70%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어도 추가 진료비는 환자 몫이었습니다. 입원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추가로 입원하게 되면서 사실상 소비자분들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 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을 보면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가 35%로 가장 많았고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분쟁을 빚은 의료 행위는 미용, 성형 수술이 가장 많았고 종양 수술과 골절 수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핵심 군사용 기술을 러시아에 넘긴 방위산업체 연구원과 공기업 간부가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 넘어간 건지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김지만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미사일에서 전자기파가 방출되자 도심 전력이 차단되고 컴퓨터와 통신이 한꺼번에 마비됩니다. 강력한 전자기파로 방공망과 전자기기를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EMP, 전자폭탄입니다.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치열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기술 보완을 철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폭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이 개발 중이던 기밀이 최근 러시아 측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자폭탄 방어 기술을 주한 러시아 대사관 2등 서기관에게 넘긴 혐의로 경기도의 한 방위산업체 55살 정모 연구원을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정부 예산 10억 원을 지원받아 방어용 필터를 개발하는 국책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게 피탄이 터졌다. 군 시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지원 과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관리기술평가원 52살 성무팀장도 경항공기 개발 산업 자료를 러시아 외교관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거액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러시아 외교관은 이달 초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러시아 외교관이 다른 방위산업체 관계자들도 접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효성그룹 조승래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분식 회계를 통해서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또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 확인 중입니다. 김명덕 기자입니다. 조성래 효성 회장이 부축을 받으며 검찰청사로 들어섭니다. 최근 심장 부정맥 증세로 입원 중이었지만 검찰 소환에 응한 겁니다.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우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검찰은 조 회장이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로 유발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1조 원대의 분식회계를 하고 해외 법인을 통해 1,000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을 확인 중입니다. 효성그룹에 돈을 빼돌렸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장남 조윤준 씨가 주식과 펀드로 손해본 800만 달러를 효성 홍콩 법인이 대신 채웠는지, 조 회장이 이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1층에서 진행되는 조 회장에 대한 조사는 11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조 회장의 구속 여부와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명덕입니다. 한 벌에 100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고가의 패딩 캐나다 구스 들어보셨습니까? 한 대기업이 이 제품을 싸게 팔겠다면서 구매자를 모았다가 판매를 취소해 반발에 휩싸였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매장.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나다 구스 패딩이 진열돼 있습니다. 판매가는 125만 원. 그래도 물량이 부족합니다. 레드 컬러라든지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사이즈, 엑세스몰이라든지 스몰 사이즈는 조금 품절인 상태입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 구스를 싸게 판다는 행사장에 새벽부터 수백 명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기 속에 CJ 오쇼핑은 지난달 말 이 제품을 최대 40만 원 싸게 팔겠다며 공동 구매자를 모았습니다. 나흘 만에 460벌이 팔렸지만 지난주 느닷없이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량을 20%밖에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500벌이 확보됐다는 문자에 무작정 기다렸던 구매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브랜드네임이랑 거기서 주는 신뢰감 때문에 기다렸던 거죠. CJ 오쇼핑은 협력업체가 물량을 못 구해 차질이 빚어졌다며 사과했습니다. 제품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10% 할인 쿠폰이 제공되고요. CJ 오쇼핑은 캐나다 본사에서도 패딩 점퍼를 구할 수 없는 걸 확인했지만 구매자 100여 명은 지금이라도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 놓지 않는 분들 적지 않죠. 그런데 이런 습관이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직장인 마성원 씨.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사를 검색하거나 게임을 하느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영화나 스포츠나 뉴스 기사라든지 그런 거 보다 보면은 한 30-40분 정도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불면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10분 이상 사용한 사람의 뇌의 모습입니다. 왼쪽 뇌에 자극이 집중돼 있습니다. 일종의 뇌활동 불균형 현상으로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흥분 상태에 빠지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온전 게임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또 보고 했을 때 좌뇌가 자극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불빛이 숙면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자기 직전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기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2008년 이후 불면증 환자가 연평균 12%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게 불면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교실에서 수업 중에 교사와 학생이 험한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 서로 주먹 다짐까지 벌여 크게 다쳤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고등학교.
보름 전 2학년 수업에 들어간 체육교사 46살 박모 씨는 체육교과서가 없는 학생들에게 손들고 서 있으라고 벌을 줬습니다. 한 남학생이 체벌을 거부하며 대들자 이 학생을 나무라기 위해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학생의 반항은 계속됐고 두 사람은 위층 교무실로 올라가던 중 주먹 다짐까지 벌였습니다. 계단에서 밀었는데 하나가 못 잡았다고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이 다툼으로 선생님은 오른쪽 눈 주위의 뼈가 내려앉았고 학생은 이가 부러졌습니다. 싸움은 다른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선생님이 나와 말리면서 끝났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학생은 일주일 뒤 어머니와 함께 박 교사를 찾아가 사과했으며 박 교사는 병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누가 먼저 때렸는지를 두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은 먼저 맞았다. 선생님은 아니라 학생이 먼저 때렸다. 또 다음 주 선도위원회에서 학생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며 박 교사는 전근을 신청해 별도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1학기에도 학생 2명이 교사에게 폭언을 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중국군에서 신병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부모님들의 마음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중국 우하이시의 한 소방부대 건물. 상의를 벗은 선임병들이 제복을 입고 서 있는 신병 5명 앞에 모입니다. 갑자기 한 선임병이 신병의 배를 강하게 걷어차더니 무차별 폭행이 이어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신병들을 무참히 짓밟는가 하면 머리를 붙잡더니 벽에 그대로 부딪히게 합니다. 충격과 공포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신병을 다시 때리고 급기야 허리띠까지 풀어 가격합니다. 昨天下午，微博上一条新兵被打事件的视频广为流传。这条视频长达15分55秒。 중국 누리꾼들은 이런 폭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군대 내 폭력이 만연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8명가량의 선임병은 징계 처분을 받았고 해당 부대 지휘부에 대해선 직위 해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술을 즐겨 마셨는지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와인과 소주는 소비가 많이 늘었고 양주나 전통주는 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유충환 기자 보도 보면서 비교해 보시죠. 한 대형마트가 출시한 25,000원짜리 와인입니다. 프랑스 유명 와이너리와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 칠레 현지에서 직접 생산했습니다. 같은 포도 품종의 베스트셀러 와인과 품질에 별 차이가 없고 가격은 거의 반값이라 출시 한 달 만에 3만 병이 판매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해외 유명 와이너리와 직접 거래를 하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고 또한 대량으로 주문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FTA로 미국 칠레산 와인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올해 11월까지 대형마트의 와인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가량 늘었고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반영한 듯 소주도 7%가량 판매가 늘어 국민술 입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비싼 양주와 전통주는 소비가 줄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가격도 한 어느 정도밖에 한 3만 원? 한 3만 원대 정도까지는 이제 뭐 맛만 괜찮으면은.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저렴한 가격에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와인과 싸고 친근한 소주가 인기를 끈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폭탄주 문화가 소주와 맥주를 섞는 소맥 문화로 변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연말은 극장가엔 성수기로 통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관심작들이 줄줄이 개봉되는데요. 어떤 영화가 올해 마지막 대박 영화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왕종명 기자의 보도 보시죠. 마약 운반책이라는 누명을 쓰고 프랑스 공항에서 적발된 가정주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무책임한 외교 행정 탓에 낯선 땅의 옥살이는 끝날 줄 모릅니다. 이 기막힌 실화는 결국 가족을 얘기합니다. 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된 시사회의 테마 역시 가족. 좌석 4,000개도 자기만의 사연을 가진 부모 자식들로 채워졌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고수씨 소음 좀 하면 안 돼요? 복수를 위해 누군가를 쫓는 남자, 그리고 그런 그를 쫓는 이들. 죽기 전에 뭐이라 그랬나? 살려달라고. 실감 액션의 진수성찬을 자부하는 영화는 마케팅도 발로 뛰면서 했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며 예고 없이 등장하는 영화 주인공을 팬들이 추적해 찾아내는 겁니다. 보다 더 가까이에서 근거리에서 팬분들과 예비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5공화국 시절의 시국 사건을 소재로 삼은 이 영화는 보통 서너 개 도시에서 하는 시사회를 전국 11개 도시에서 열고 관람평도 들었습니다. 올해 관객 500만 명을 넘긴 영화는 모두 8편. 연말 성수기, 과연 마지막 대박 영화는 누가 될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영화판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가 566조 원으로 나라 빚보다 120조 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각종 사업이 주요 원인인데요.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었던 보금자리 주택사업. LH공사는 정부 계획 물량의 80%인 120만 호의 개발을 맡아 토지 보상 등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 지연되며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까지 맞물려 빚이 138조 원, 공공기관 중 가장 많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을 추진하다 빚이 급증했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빚이 62%씩 증가해 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마켓 테스팅 등을 통한 사업 중단까지도. 공공기관 부채는 565조 8천억 원, 정부의 부채 규모보다도 120조 원이나 많습니다. 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한 12개 공공기관은 지난 MB 정부에서 부채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석탄공사, 철도공사는 이자 내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개혁 문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는데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정보를 공개하고 부채를 줄이지 못하는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묻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이혼하는 사정이야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전체 통계를 내보니까 경제 위기 때 확실히 이혼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선 황혼 이혼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지난 30년간 변해온 이혼과 재혼 지형도 오상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산처럼 생긴 이 그래프는 2003년 높은 봉우리를 찍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이혼 건수를 높이로 나타낸 건데요. 가파르게 올라가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그리고 살짝 솟은 2009년, IMF와 카드 대란, 금융위기 직후라는 경제난이 있던 해로 이혼이 많았습니다. 나 너희 아버지하고 헤어지기로 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황혼이혼이지, 황혼이혼. 요즘 유행하는 황혼이혼. 2004년부터 이혼 건수는 감소해도 황혼 이혼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점점 증가세로 지난해에는 전체 이혼 비중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이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50대 이상 황혼 재혼도 급증했고, 특히 남자 초혼과 여자 재혼의 구성비가 높아졌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또 여기에 우리 평균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어난 점 등이 지금 그 고령층 재혼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생활의 끝과 새로운 시작에는 경제 상황과 사회 환경의 변화가 묻어 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올해 상당히 큰 이슈였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내기로 했습니다. 해당 구청은 부정적 입장인데요. 김미희 기자가 좀 더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서울 청계천에서 동성애자 최초로 공개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강수 씨와 김승환 씨. 석 달 뒤 세계인권 선언일을 맞아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서를 내일 구청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가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면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더 이상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구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혼인신고서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즉시 우리가 불설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김조강수 커플은 프랑스 등 15개 나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며 혼인신고를 안 받아주면 소송을 내기로 해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서울 시내 모든 콜택시를 하나의 전화번호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이거 만드는데 예산 수백억 원을 썼는데 시민들 대부분은 모른다고 합니다. 염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자정 무렵 서울 강남역.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거의 1시간 반 넘게 기다렸어요. 좀 짜증나고. 이처럼 택시 잡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만든 통합 콜택시 번호가 있습니다. 722-5000번. 복잡하고 다양한 번호의 콜택시들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모르겠는데 저는. 있는지 모르니까 이용을 한 적이 없지요. 네. 서울시 의회 설문 결과 응답자의 83%는 브랜드 콜택시 이용 경험이 없었고 71%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브랜드 콜택시 이용 건수는 한 대당 하루 평균 0.88건밖에 안 됩니다. 이 밖에도 기업에서 회사 차량 대신 불러 쓰는 업무 택시, GPS로 위치를 추적해주는 안심 택시 등이 있지만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시행정이고 그다음에 낭비성 사업이었다.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다방면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브랜드 콜택시 등 새 택시 정책에 서울시는 지금까지 예산 730억 원을 썼습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13억 중국인들의 고기 소비가 늘면서 전 세계 육류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육류 수입량은 47만 5천 톤, 작년 10만 톤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가축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와 사람이 먹는 식량에까지 여파가 미쳐서 세계적인 식량 전쟁이 벌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미, 전동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객. 한우 숯불구이를 찾습니다. 他这次看完这环球以后就想过来试一下这烤肉怎么样。 쇠고기를 즐기는 중국인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불에 직접 구워 먹는 구이 문화 붐도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붐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많이 와보고 구이를 많이 먹는 거 보니까. 중국의 육류 수입량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덩달아 국제 쇠고기 가격도 요동쳐 처음으로 파운드당 160센트를 돌파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의 육류 소비는 2배, 12억 인구 대국 인도도 7배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세계 인구 절반에 가까운 두 국가의 소비 급증은 사료값을 올리고 전체 곡물 가격까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곡물 가격은 앞으로 계속 상승될 전망이며 또 한편 불안정도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까지 겹쳐 세계 작물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육류 자급 70%, 곡물 자급 50%, 사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다가오는 식량 위기 앞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쇠고기 1kg입니다. 이 정도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료로 필요한 곡물은 옥수수, 보리, 귀리, 심지어 쌀까지 20kg에 달합니다. 소 한 마리 키우는데 곡물이 10톤이나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엔 대체고기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맛과 식감이 진짜와 똑같아 요리도 가능한 고기입니다. 올해 8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햄버거 시식회, 인공 쇠고기로 구운 패티입니다.
close to meat. It's not that juicy. The consistency is perfect. 소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들었는데 지방, 이른바 마블링만 조금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아침 식사용 스크램블 에그와 닭고기입니다. 맛과 색, 특유의 섬유질까지 진짜 같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콩과 작물로 만들었는데 닭을 사육할 때보다 곡물 소비가 15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거부감이 큰 식용 곤충은 가축 사료로 쓰는 방안이 연구 중입니다. 동해 등의 애벌레, 닭이나 오리가 잘 먹습니다. 40일이면 약 500배로 번식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번데기로 말려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이 동해등의 번데기를 5%만 먹여도 이 면역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닭 자체에서도 상당히 건강하게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남은 과제는 대체 식량의 생산 단가와 안전성. 아직 킬로그램당 1억 원이 넘는 대체 육류값을 현실화하는 데 10년 정도 걸릴 걸로 식량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질서와 안정을 상징하는 나라 싱가포르에서 40여 년 만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폭동 이유를 놓고 차별 때문이다, 아니다 술 때문이다 분석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김태래 기자가 전합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이 시뻘건 불기둥에 휩싸였고 한 남성은 쇠파이프로 버스 유리창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엄격한 사회 통제로 치안 상태가 좋은 싱가포르에서 44년 만에 발생한 폭동입니다. I came back about 11 plus. We saw the fire. There was a explosion sound, and there was a private bus on fire. 이번 폭동은 이틀 전 인도 출신의 한 노동자가 숨진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 항의에 나서면서 삽시간에 400여 명이 가담한 폭동으로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등 10여 명이 다치고 폭동 가담자 27명이 체포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폭동이 음주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폭동 지역에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동은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13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조건과 저임금 문제로 싸워온 그동안의 불만을 터뜨린 결과란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태래입니다. 지금 남아공에서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9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해 마지막 순간까지 애도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장엄한 국가와 함께 넬슨 만델라의 영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굵은 장대비가 내렸지만 5만여 명의 시민들과 전 세계 9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그를 추모하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평생 평등을 위해 싸운 그의 뜻을 기리듯 피부색도 종교도 이념도 다른 전 세계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마음이 됐습니다. As big as African continent could not contain our pain today. 남아공 국민들은 온종일 내린 비도 축복으로 여기고 춤을 추며 그의 헌신적인 삶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늘 만델라의 영결식은 지난 2005년 전 세계 70개국 정상이 함께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영결식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습니다. 만델라의 시신은 사흘간 일반에 공개되고 장례식은 추모 기간을 보낸 뒤 오는 15일 만델라의 고향 쿠누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우리 바다에서 잡힌 광어 등 수산물을 시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의 방사능 우려로 줄어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등이 마련했으며 박 대통령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로 방송인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방송인 동호회는 MBC 뉴스투데이 앵커 이상현 기자를 올해 바른말 보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한국방송카메라기자상 시상식에서는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사라지는 신비의 풀 등을 촬영한 이종혁, 고헌주 기자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2013 프로야구의 포지션별 최고 선수를 가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2년 연속 MVP,
넥센의 박병호 선수가 1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도 가져갔습니다. 전운칠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도 박병호 천하였습니다. MVP 2연패의 주인공 홈런왕 박병호가 최다 득표로 2년 연속 황금 장갑을 품에 안았습니다. 때마침 무려 2억 8천만 원 인상된 5억 원의 연봉 재계약을 맺은 직후여서 기쁨도 2배였습니다. 오늘 제가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상이 제 아내에게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한 외야수 가운데서는 롯데 손아섭과 삼성 최형우, LG 박용택이 선정됐습니다. 박용택은 11년 만에 경험한 가을 야구를 되뇌이다 감정이 북받치기도 했습니다. 가슴에 맺힌 거 많았는데요. 올해 어느 정도 풀었던 것 같고 예년과 달리 치열했던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타격왕 이병규가 이효준과 홍성은을 제치고 최고령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 정근우와 최정, 강정호와 강민호도 나란히 영광의 주인공이 됐고 독보적인 후보가 없던 투수 부문에서는 넥센 마무리 손승락이 30%의 득표로 수상자가 됐습니다.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월드컵 때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할 중요한 장소, 바로 베이스 캠프인데요. 홍명보 감독이 오늘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현지에서 이명진 기자입니다. 브라질 남서부 이과수 폭포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국경에 맞닿아 있는 관광도시 호주두 이과수. 우리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가 자리할 곳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오늘 이곳을 직접 찾았습니다. 가장 심도 있게 살펴본 건 숙소. 5성급 호텔 한 동을 대표팀이 전부 쓸 수 있고 출입구를 따로 관리해 보안도 우수합니다. 수심이 깊은 수영장, 웨이트 트레이닝장과 마사지실, 전용 식당과 회의장이 갖춰져 있고 훈련장과 공항까지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가장 긴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아마 충분히 환경적으로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브라질 전지 훈련 때도 여기에 묵을 계획인데 무엇보다 조별리그가 열리는 세 도시가 모두 비행기로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근접성이 최대 장점입니다. 최적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이과수 폭포의 기운을 받으며 6개월 뒤 이곳에서 연결어갈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의 꿈에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호주두 이과수에서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이상화와 모태범, 이승훈, 빙속 삼총사가 올해 월드컵 시리즈를 깔끔하게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일 아침 출근길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큰 불편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서울과 중부 내륙지방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 이남 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집중적으로 오겠고요. 내리는 양은 영서와 충북 북부 2에서 7cm,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 경북 북부 내륙 1에서 5cm로 꽤 많겠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 눈이 오겠습니다. 눈구름 뒤엔 찬 공기가 잇따라 밀려오면서 추위도 갈수록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금요일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드문드문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정이 넘으면서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발달해 들어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북부 지방에서 눈이 오기 시작하겠고 낮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철원 영하 5도로 여전히 영하의 추위가 예상되고요. 영동 지방은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많겠고요. 기온 오늘만큼 떨어져 여전히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